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됐죠.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서게 된 겁니다. 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첫 질문을 항상 나온 패널분마다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또 여쭤보게 됩니다. 헌정사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204표예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분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평가가 다르겠지만 예.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탄핵을 이야기해왔고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그 정책 투쟁에서 1차적으로 이긴 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의 비겁하고 투쟁력 없는 정치인들 일부가 또다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해서 대통령을 넘긴 날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그 표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계엄이라는 이 상황 자체는 국민들께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배경 안에서 배경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투쟁했어야 되고 이때까지 민주당에서 입법 독재를 해왔던 것들, 행정을 마비시켰던 것들, 사법부를 마비시켰던 것들 그때마다 충분히 투쟁했어야 되는데 그때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 수많은 의원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 앞에서 큰 소리를 도리어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탄핵 소추가 되었지만은 이것은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를 아직 다툴 여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또 다른 정치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 탄핵에 가결을 한 의원들을 비겁하다는 평가를 네, 그렇습니다. 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국민의 승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이 오만과 독선, 폭력의 정치를 이어가다가 끝끝내 이제 계엄까지 어떤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이런 계엄 선포까지 하고 그리고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이 국회에서 일부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탄핵이 통과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탈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아마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처음에 지난번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들어오지조차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건 자체가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죠. 그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저번에도 그 추운 날에 이 국회 앞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탄핵을 외쳤단 말입니다. 아마 이런 민심에 이 불같이 타오르는 이런 민심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예. 굉장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성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까지도 당론은 부결이었다라는 겁니다. 당론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 이상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을 저는 국민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론, 국민의힘의 당론은 부결이었는데 또 한동훈 대표는 찬성 주장을 해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이제 12표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또 기권 무효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반대가 아닌 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23명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예상하셨던 바와는 일단 같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 타 방송에서 앵커분이 방송 전에 여쭈시길래요. 예.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12개만큼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12명이다. 네, 12명이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찬성표가 중요한 거였지 반대표가 중요하지 않았다. 반대였던 기권이었던 무효였던 이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고 찬성표가 8 이상이 나오느냐가 영향을 미치는 거였기 때문에 예. 명확한 것은 반대표 12표만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다라고 보는 것이 네. 맞는 해석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탄핵 필요성에 대한 찬성이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물론 부결을 던진 수많은 의원들이요.
지금 대통령의 계엄 행위 자체를 찬성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소추를 가결시키고 이 뒤에 정치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때 지금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민주당이 정말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구도가 되었을 때 더 큰 대역죄를 국민들께 저지를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저는 부결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을 지키겠다를 넘어서 국민과 대한민국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계엄이란 엄중한 상황에 대한 사과는 국민들께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과드리고 다 갚겠다라는 의지로 부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성민 전 최고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야권에서는 조금 더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관측보다도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린 거죠. 역사 앞에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뭐 찬성표가 12표 나왔다 보다도 반대표가 85표가 나왔다는 게 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85표를 던진 의원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군경을 투입해서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심지어는 지금 여러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체포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들 본인들, 이 반대표 던진 의원님들 중에서도 사실 그날 어떤 정말 폭력적인 사태가 심화됐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부인 이 국회를 대통령이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떻게 대통령을 또다시 감싸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여전히 어떤 내부의 권력투쟁 또는 앞으로의 선거를 계산해서 유불리를 따지느라 국민의 민심도 보지 못하고 대통령이 저지른 이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 본질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내란의 힘이 될 작정이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12표의 이탈표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평가를 하기 이전에 85표의 반대표가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이 내부에서 절대 다수는 이 대통령을 감싸는 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반드시 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질문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민수 전 대변인께서 언급한 12표가 나온 찬성표, 국민의힘에서 나온 찬성표는 굉장히 비겁한 의원들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비겁한 게 아니라 그나마 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일단 1차적으로 이미 지난번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 모두가 거의 모두가 이제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애초에 표결 자체에 들어오지 않은 의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그때 1차적인 좀 실망을 국민들께 안겨드린 거고요. 예. 이번에 12명이 찬성표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 소수의 이탈만이 있었을 뿐 대다수의 어떤 총의가 모아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의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란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차지하더라도 예. 제가 12명의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숱하게 진행해왔던 탄핵, 무한 반복했던 탄핵, 그리고 여기에 지금 특검, 이런 것들이요 지금 폐기가 돼도 계속 무한 반복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헌법의 기준에 맞았습니까? 이럴 때 왜 제대로 투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예산안 이렇게 잡을 때 왜 제대로 국민들께 알려볼 생각 한번 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는데요. 제가 비겁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여론마다 쫓아가면서 여론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여론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본인들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가 정말로 여론을 쫓아가는 것이라면 AI 두면 되죠, 국회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민주당의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월등히 잘합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여론, 아니 맞는 여론이라도 잘못되게라도 끌고 갑니다. 국민의힘은요 여론이 조금만 안 좋다 그러면 백기투항부터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과연 그럴 만한 사항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여기에서 정치적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민주당 저렇게 주장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우리 당의 의원들은 최소한 왜 이런 결정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부터 제대로 원인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위헌 위법이라고 하고 시작했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까? 네, 전 충분히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해왔던 이때까지 21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의 행위들을 본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행정을 마비시켜왔고 입법을 마비시켜왔고 사법을 마비시켜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요, 대통령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시사변에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 의원들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오늘 이러한 상황 만들어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을 표시합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옹호하거나 적극적으로 대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당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들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12명에 대해서 비겁한 분들이 아니라 정상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를 보면 사실상 이 계엄 선포에 있어서 어떠한 정당성도 없었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절박했고 정당했다,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라고 궤변을 펼쳤지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모든 사유는 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보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이에 준할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주장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이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선관위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인데요. 이 부분부터 짚어보면 선관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그냥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이지 계엄군을 보내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서버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제보와 폭로들을 보면 선관위 서버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려고 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계엄군이 300명 가까이 갔기 때문에 국회에 투입된 인원보다 이 무장한 군인들을 이렇게 선관위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탄핵하는 거. 국무위원들을 민주당이 탄핵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았어야 됐다라고 하시는데, 민주당이 하는 이런 행위들은 모두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을 청구했는데 그것이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이 탄핵을 하는 게 불만일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통령이 선포한 이 불법적인 계엄과는 매우 결이 다르고 합법적인 선에서 처리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 대통령 그럼 왜 시정연설에 안 왔습니까? 시정연설에 와서 국민들 앞에서 내 예산안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고 중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에 의해서 10일까지 협상 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면 됐을 일입니다. 예산 삭감했다고 계엄군 보낼 거면 그동안 계엄군은 국회에 수십 번, 수백 번 왔었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릴 텐데, 아까 계속해서 이게 지금 계엄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에는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때까지 역사상이요, 이렇게 입법부에 의해서 행정이 마비되었던 것도 사법이 교란되었던 것도 없었다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면요, 지금 국가의 기관,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국정문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헌문란이라고. 이 부분도 대한민국의 판례가 있어요. 이걸 마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대통령의 계엄은요, 2시간도 마비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엄 해제하러 바로 다 들어갔습니다. 국회 안으로 다 입장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이거에 대한 판례가 있다니까요.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탄핵 소추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이루어졌을지 모르나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이 되느냐는 어디까지나 헌재의 판단 영역이지,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패널들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하나만 지적하자면 2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2시간을 지정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2시간 동안 시민들이 저항을 하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뚫고 국회를 들어와서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그 행사를 했기 때문에 2시간 만에 마무리가 되어진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목적 범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말로 이거를 강압으로 무력으로 행사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군인들이 일단 무장에 실탄 들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고자 한다라고 해서 넘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걸어 들어간 국회의원들 영상 보시면 훨씬 더 많습니다. 담을 넘어간 분들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계엄에 대한 해제를 할 때도 예.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았다가 팩트일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CCBB를 가려볼 문제일 것 같고요. 그 전에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6시 종후 넘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담화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헌재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로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네, 그 기각을 받기 위해 싸우셔야 되는데요. 이 이유는 대통령 계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계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저도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지만 민주당의 이때까지 행태들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이때까지 어떠한 폭정을 했는지 국민들께 알리질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국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광화문 광장에 국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인 게 그 수치가 나왔나요? 한번 영상으로만 확인하셔도 전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오늘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들의 영상에 지금 강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잘 비춰주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아까 방송 중에 좀 이의를 제기해서 채널A에선 방송에서 보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그럼 거기에 자리했던 국민들은 누구며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대통령 정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이때까지 어떠한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여기까지 몰려왔던 것인지 알 수 있고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네. 네,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좀 포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난번 대국민 담화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마치 이제 핸들이 고장난 트럭처럼 혼자서 막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좀 멈추셔야 된다.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만 최선을 다하시라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본인은 정당했다, 절박했다 하면서 계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 반민주적인 행태를 저질러 놓고도 아직까지도 국가를 위해서 뭔가 본인이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후한무치한 행태다. 어떻게 오늘 나온 입장문에서조차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와 본인의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내놨던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면요. 본인의 계엄은 여전히 정당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 반성한다 이런 말들은 없습니다. 단지 뭐 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뭐 불안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지 본인의 행위가 여전히 정당하다라고 믿는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은 아연실색을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제 더 이상 대통령에게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지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이 말은 저는 이제 좀 고이 접어두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 말이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헌재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떤 직접 변론을 하겠다라고 나선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이것을 생중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에 더해져서 마치 지금 헌재의 어떤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붙여드리면서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앞에서 해주셨는데 일단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대통령의 논리거든요.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은 6차례인가 전화를 해가지고 의원들 끌어내라 필요하다면 뭐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중간 지휘관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떤 유혈 사태를 우려한 사람들에 의해서 뭐 단수, 단전 아니면 공포탄 사용 이런 것들이 막아졌던 거고요.
2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건 서울경찰청이나 이런 곳에서 출입을 막고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담을 넘고 시민들이 그 과정에서 의원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2시간짜리 내란은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을 기획한 게 아니라 내란을 기획을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2시간이 된 겁니다. 예. 네. 일단은 그 좀 정정하고 넘어가야 될게요. 탄핵 소추가 되었다라고 해서 직무는 정지되는 게 맞는데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탄핵 또는 본인이 물러나는 것, 타협 빼고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이 지금 불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이거 소추할 수 있는 방법이 내란뿐이 없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이 확정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역시 법원의 역할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란도 마찬가지로 법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마치 내란이다, 내란이다, 내란이다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담화 내용에 보면은 이 폭주와 대결, 그러니까 오늘 나온 담화에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 제도를 개선해달라 이렇게 정치권에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 동안이라도 민생을 좀 살펴달라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참 현실적으로 힘들다. 21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정말 국회가 연간 6천억 이상의 예산을 써가면서 단 한 번도 민생을 위한 법안들 제대로 통과된 적이 있었던가, 논의나 해본 적이 있었던가를 돌아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통령의 바람이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아까 그 박성민 최고위원도 지적한 부분인데 오늘 나온 탄핵 가결 이후에 나온 대통령 담화 중에 긴 문장 중에 비상 계엄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국회로 광화문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운 날에 계속해서 며칠 동안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최소한 국민들의 마음을 그래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사과의 마음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 담화에는 사과나 미안한 표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법에서 이제 따져야 되는 상황에 들어갔거든요. 예. 법적 네. 투쟁에 네. 들어갔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사과에 대한 표현, 저는 마음속으로 1000번, 100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밖으로 냈었을 때 유리한 지점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내 혼자서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담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 못한 부분은 제가 대신이라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예, 네. 국민 여러분께서 그걸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그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고 있는 이 행태가 바로 검사 정치의 한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사실 유죄냐 무죄냐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왜 사과를 안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본인이 정말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유의 오만과 독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헌재에 가서 끝까지 다퉈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사과를 하거나 어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논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어떤 절박한 사유, 굉장히 좀 엄청난 위험이 나라에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데 본인이 사과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기존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법률가적 사고를 통해서 지금 이 사안 자체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과는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바로 국회 앞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국민의 승리라고 선언을 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처분이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싸워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내일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국정 안전 계획 등을 밝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앞으로 민주당의 방향 또 이재명 대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안보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뭐 외교도 위험하다. 경제도 파탄났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어떤 이 나라를 좀 질서 있게 수습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 야당과의 협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아무리 권한대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만큼의 권한을 행사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예. 특히 지금처럼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과의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본인만의 정치를 마이웨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어느 정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또다시 대통령의 어떤 전철을 밟는다. 예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막 한다. 또는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여당과는 싸우고 그냥 알아서 본인들끼리 막 결정을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무총리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협의를 해나가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해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거부권, 그러니까 법률상 용어로는 제2요구권이 이제 핵심 쟁점이란 말이죠. 한 총리가 실제로 이 거부권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했던 전례가 있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법적인 것을 차치하고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거부권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남용해 오면서 사실상 야당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국회의 권한 자체를 무시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 좀 이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고 또는 대통령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한대행도 권한대행마저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네. 그리고 아마 한덕수 총리도 본인이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그 잘못을 답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어떤 적극적인 권한 행사보다는 현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기존의 선례였기도 했기 때문에 공직자 생활을 오래 했던 이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개인적으로 전망하기로는 수사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네. 이제 한덕수 총리가 과연 권한대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뭐 교육부 총리나 이런 쪽,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에 대해서 또 여권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21번의 탄핵 소추를 남용하고 그리고 지금 헌재에만 해도 지금 탄핵 심판이 7건이나 올라가 있거든요. 네. 헌재가 생긴 지 35년 동안 총 탄핵 심판이 7건이에요. 근데 올해 한 해만 해도 탄핵 심판이 7건입니다. 이렇게 탄핵을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대해서는 왜 남용이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역시도 헌법에 보장된 것이고요. 예. 행정부나 국민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올라온다면 이건 입법부를 경제하기 위한 행정부의 정당한 수단이었다. 왜 이렇게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무리한 법안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올렸는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싸우라는 겁니다. 예. 네, 그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인데요. 저는 일단 민주당에서 좀 행동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사실 이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올렸던 것이 민주당이 민생 법안 아니거든요, 이거. 그럼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행위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직무대행에게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건 민주당의 입지도 굉장히 좁아질 거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워낙 정치를 잘하니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이러한 법안들을 저는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직무대행이 당연히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2004년에 고건 총리가 이미 이러한 제2요구권을 2번이나 발동한 적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그 사례가 있는 일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으로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고요. 그럼 오늘 어쨌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으니까 법리 다툼이 필요할 텐데 어떤 식으로 나아갈까요? 수사와 그 탄핵 절차에 대한 대응, 또 변호사 선임은 아직은 되지 않는 거죠? 아직. 탄핵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는요 예. 일반 재판과 좀 다르죠. 무조건 변호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당사자가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당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변호사의 지위가 있을 때.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위가 있죠. 네. 그래서 예. 당사자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탄핵 소추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위헌 사항이 있으나 그게 중하지 않다라고 해서 기각이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죄로 인용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거에 지금 두 사례 같은 경우는 대통령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달, 3달 빨리 끝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이때까지 했던 행태나 대한민국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변론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길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헌재에서 6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석기 사건 같은 경우 1년 2개월이 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적극적인 변론을 직접 나선다라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고 기간이 길어져서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이때까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마 이 변호인을 이제 선임하려고 하고 뭐 구하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해줄 수는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것이 변호인단의 문제가 될 것이냐,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지금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저는 불리한 지위를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이 계엄 선포의 요건이라든지 절차가 굉장히 분명하고,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전시, 사변 아니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일 때에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대통령의 주장과는 별개로 이 법적으로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요건에서 좀 법적으로 대통령이 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절차에서의 위법성 문제인데 국무회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조차도 그것을 국무회의라고 좀 부를 수는 없다. 그리고 또는 뭐 사인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남아있지 않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요건에서조차 충족되지 못하는 거, 예를 들면 뭐 국회에 통과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가장 크게 이제 저희가 앞서서 좀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닌 그 고의성을 가지고 어떤 헌법기관들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그런 내란죄의 구성 요건들이 지금 사실은 어떤 폭로나 여러 가지 정황들에 의해서 간접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목적성을 입증할 만한,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수사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질서한 부분도 있지만 질서 있게 정리가 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 아니면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진행됨에 따라 대통령의 어떤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사항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백기투항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거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방금 여러 곳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헌재 같은 경우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를 요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규정을 지금 어긴 사례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감시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헌재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그 증거를 요구할 수 없다.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한 증거나 수사 기록들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점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알고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든 뭐 수사든 자신은 이제 임하겠다라고 입장을 거듭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구속되기도 했고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이 됐고요. 뭐 경찰이나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또 일각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모두 지금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덜었다, 수사를 더 빠르게 진척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수사 상황은요?
진작부터 경찰, 검찰, 공수처가 이런 속도로 조사했다라면 대한민국의 사법의 지연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때까지 제 기능을 못했던 기관들이 이번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한번 뭔가를 보여주자, 경쟁적 수사를 보여준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길 바라고요. 정말 법에 근거한 수사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죄가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내란죄가 될 가능성은 전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실제로 인용이 되려고 하면 지금 결국에는 따지는 거는 계엄의 여부가 아니라요. 내란의 여부가 되거든요. 그럼 내란죄로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아까 전시 또는 사변 그리고 위중한 사태에 대한 판단은요.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내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도 수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수사 속도가 빠른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탄핵소추안이 지난번에 불성립돼서 폐기가 되게 되면서 사실상 대통령에게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굉장히 충분히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출석하기 이전에 뭐 휴대폰을 여러 번 바꿨다. 그리고 뭐 SNS 앱을 그러니까 메신저 앱을 탈퇴했다가 새로 가입했다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예. 또 지금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드러나는 사실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몇 시간 전에 따로 안가로 불러서 계엄 작전 지휘서라는 문건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찢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주면 줄수록 이 굉장히 중대한 이 범죄 혐의를 밝혀내야 되는 이 시점 속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기관들이 속도를 내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일단 뭐 지휘부들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한다 치더라도 지금 검찰과 경찰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뉘어져서 좀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수사가 좀 중복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경찰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이 두 곳에다가 지난 9일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예. 검찰에서 이 부분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뒤에 영장을 청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검찰이 지금 수사 가로채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는 피의자에게 동시에 두 곳에서 출석 통보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피의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곳에 가서 수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이렇게 세 곳이서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이외에 예. 검찰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라 결과적으로는 특검을 통해서 질서 있게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네, 짧게만 지금 여러 예.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증언 역시도 명확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휴정 시간에 각종군 특정사령관을 접촉을 했고요. 그리고 김병준 의원 같은 경우 수방사를 찾아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일 날 계엄 사태에 대한 제보센터를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여러 제보들을 받고 있고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고 했다거나 이런 가짜 뉴스들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이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는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명확한 것처럼 이야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네.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예. 물론 제보를 받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회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전사령관, 경찰청장, 국정원 1차장의 폭로가 동일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라.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체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끄집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다 잡아들여라. 전화가 몇 차례 왔다.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계엄에 참여한 그 군인이나 경찰에 대해서는 그 수사 진행 과정이니까요.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열띤 토론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